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화이강의 다리 위에 조선인이 있었네 라는 사회학자 조영근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한 꼭지 읽어보겠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의사들. 1959년 3월 20일은 몹시 추웠다. 눈보라마저 몰아쳤다. 이밀에게 구죽이 길이었던 그날, 전해릴은 이밀에게 친구였던 독일인 TS와 함께 전차를 타고 민행교회의 묘지를 찾았다. 무덤은 아무 장식도 없고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것 같은 돌로 만든 작은 비석위에 단 3글자 새겨진 한문, 이의경 때문에 누구의 눈에나 금방 띄었다. 나는 화환을 비석 앞에 갖다 놓았다. 꽃다발을 바친 사람은 전혜린. 어느 세대 이상의 한국인에게는 한 시대의 신드롬으로 기억되는 인물이다. 여대생이 극도로 희귀하던 시절, 수학 점수 0점을 맞고도 서울대 법대에 차석 합격했다는 일화가 생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 그리고 전공을 바꿨다. 그것은 없으면 안 되는 유일한 것. 정신을 찾아 동문학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1955년에 독일 미넨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1959년에 귀국해 대학에서 가르치며 에세이를 쓰고 번역에 매진했다. 그 무렵의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역력한 낙후하고 권위적인 나라였다. 그녀는 서구 문화에 대한 청년들의 절망적인 선망을 대변했다. 정신의 몸살을 심하게 앓다가 31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그녀의 죽음은 비극적 천재에 대한 애도의 열기를 낳았다. 젊은이들의 개인주의와 허무주의를 대변하는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 전혜린은 수필가로 신화가 됐지만 실제로는 번역가로서 훨씬 많은 작품을 남겼다.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 하이니히 벨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등 10여 종의 책을 번역했다. 그중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가 있다. 그녀는 즐겨 들르던 미넨의 고서점 주인을 통해 이미륵과 그의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이미륵이 살던 곳은 미넨의 몽마르트로 불리던 예술가 동네 슈바빙이었다. 전혜린도 슈바빙에 살았으니 마음이 더 각별했을 것이다. 그리고 T와 S, 특히 S 양을 통해 이미륵의 삶을 알게 되고 무덤을 찾아 꽃을 바쳤던 것이다. 이후 두어 달 뒤 5월에는 잡지 여원에 이미륵 씨의 무덤을 찾아서를 실었다. 그리고 같은 해 압록강은 흐른다에 수록된 40개 이야기 중 24개를 골라 여원사에서 한국어 번역본 압록강은 흐른다를 출판했다. 전혜린은 금수저 출신이었다. 아버지 전봉덕은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와 행정과에 모두 합격하고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장까지 지낸 거물 친일파였다. 해방 후에도 이승만 정권에서 고위경찰 관료, 변호사로 승승장구했다. 전혜린이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오직 지식에만 탐닉할 수 있었던 데는 딸을 애지중지한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 시절의 독일 유학은, 심지어 여성의 독일 유학은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권이었다. 거기서 전혜린은 이미륵을 만났다.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 사람을. 독일로 망명한 경성의정 학생 이미륵. 본명이 이의경인 이미륵은 황해도 해주에 유복한 천석군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38세의 나이에 미륵 보살에게 축원한 끝에 얻은 아들이라고 미륵이라는 아명으로 불렸다. 작가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아명은 필명이 됐다. 신식학교를 1년간 다니기는 했지만 주로 한문 고전을 읽으며 자랐다. 독학으로 공부해 1917년 경성의학 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조선총독부 의원 부속 의학교가 의전으로 승격한 후 첫 입학생이었다. 경성제국대학이 생기기 전이었으니 식민지 조선에서는 가장 성공한 수험생 축에 들었다. 학교의 일본인 학생이 절반이 넘었다. 그렇게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며 6학기째 보내던 1919년의 어느 날이었다. 친한 동기생 유상규가 다음 날 저녁에 식당 남문으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가보니 10여 명의 학생이 모여 있었다. 상규는 준비 중인 시위에 관해 말해주면서 다만 관립학교 학생들만 시위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이 경성의정 학생들을 절반짜리 외놈이라며 믿지 않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일동은 숨죽인 채 그에게 귀 기울였다. 시위 동참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첫 번째 시위가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비밀 교서를 전달해 주었다. 마침내 3월 1일 군중이 움집한 파고다 공원에서 이미륵은 독립선언서 낭독을 들은 다음 누군가에게서 삐라 한 뭉치를 받았다. 뿌리시오. 사람들이 삐라를 가져갔다. 그럼 당연하지. 몇몇 사람들이 외쳤다. 그래,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아이들이야. 또 다른 사람들이 외쳤다. 여인들이 울부짖고 몸소리를 쳤다. 그녀들이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건넸다.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다. 경찰이 사람들을 밤낮으로 고문했고 도처에서 사람들이 죽어갔다. 서울의 학생들은 4번째 독립시위를 벌인 후 공식 활동에서 물러나 비밀 활동에 들어갔다. 이미륵도 선전문 작업에 투입됐다. 일제경찰의 체포망이 점점 다가오자 그는 교복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몇 달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이었을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잠이 들었다. 저녁 무렵 잠이 깼을 때 어머니가 들어와 말했다. 도망가거라. 도망가야 한다. 압록강 너머로 도망가서 여권을 만들면 유럽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는 말씀이었다. 압록강을 건너다 체포되고 총살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미륵은 겁이 났다. 유럽에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서 나서기가 싫었다. 어머니가 거듭 설득했다. 결국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망명길에 올랐다. 압록강을 건너 상하이로 갔다. 한동안 대한적십자회 청년단에서 간호사 교육에 종사했다. 1920년 중국 여권을 만들어 안중근의 동생 안봉근과 함께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1921년부터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다가 1923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옮겼다. 1925년부터 미넨 대학에서 동물학과 철학을 전공했다. 1927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피압박민족 반제국주의 대회에 베를린 대학에 재학 중이던 이국노와 황우일, 프랑스 파리 대학의 김범린 등과 함께 한국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마침 세계 일주 여행 중이던 변호사 허헌도 참가했다. 동아일보 특파원 자격으로 여행 중이던 허헌에게는 이 대회에 참가하고 취재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을 것이다. 대회는 코민테른 등 공산주의자의 주도로 개최됐지만 비공산주의자도 많이 참석했다. 소련은 자와할랄 네루 인도 국민회의 의장이 참석을 결정한 다음에야 지원에 나섰을 정도로 비공산주의자의 참여를 바랐다.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명예대회장을 맡았다. 대회 기록에 따르면 독일 거주 한국인의 공식 대표는 이미륵 한 명이었다.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도 제국주의 반대의 뜻을 모았다. 한국인들이 쓴 결의안 초안에는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공식 결의안에서는 삭제됐다.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대회 쪽 문서에 따르면 이미륵 역시 무장투쟁을 옹호했다. 1928년 미넨대학에서 등록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대공안 시절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1931년 1월 문예지 담해에 어느 한국 골목의 저녁을 처음 발표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생계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1935년에는 잡지 아틀란티스에 유년 시절 사촌형과의 추억을 소재로 한 수암과 미륵을 발표하면서 소설 창작도 시작했다. 글쓰기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서예와 중국 고전을 가르쳤다. 자연스레 독일 지식인들과 교류가 시작됐다. 반나치 저항 활동으로 유명한 백장미단 사건으로 처형당한 쿠르트 후버 미넨대학 교수도 그중 한 명이었다. 체포되고 처형되자 지인들이 유가족을 멀리했다. 후버의 절친 중에는 나치의 제3제국 시대를 상징하는 음악 카르미나 브라나를 작곡한 칼 오르프도 있었다. 후버가 체포될 때 도움 주기를 거절하고 사후에도 그의 가족을 외면했다. 자칫 목숨이 위태롭던 시절이었으니 이해할 수도 있는 비겁함이다. 전후의 자신도 백장미단 멤버였다고 주장하며 나치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오직 이미륵만이 자신의 배급식량을 나눠주며 후버의 가족과 함께했다. 종전 후인 1946년 이미륵은 유년의 기억부터 독일 도착까지의 여정을 그린 자전적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를 발표했다. 앞서 서술이 모두 이 소설 내용에 기반했다. 독일 평단의 주목을 받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렸다.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불가리어 등으로 번역됐다. 전후 폐허가 된 독일 문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품이 됐다. 이미륵은 미넨대학의 강사로 동양철학을 가르치며 작가로 활동했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고 싶어 했다. 돌아오지 못하고 1950년 위암으로 사망했다. 백장미단을 이끌다 처형된 한스 숄과 조피 숄, 남매의 마지인 잉게 숄이 살아남아 이들의 이야기를 증언한 책 하얀 장미를 펴냈다. 독재정권 시절 한국에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저항 정신을 일깨웠다. 2019년 5월 28일 이미륵의 묘지가 있는 미넨 인근 그레펠핑 시청 앞 쿠르드 후버 교수 거리. 후버의 동판 맞은편에 이미륵의 동판이 설치됐다. 두 사람의 우정을 기리며 그레펠핑 시와 이미륵 박사 기념사업회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함께한 일이다. 동판에는 이미륵이 즐겨 쓰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가시동산이 장미동산이 되리라. 좋은 의사는 민중과 어떻게 만나야 할까? 이미륵은 경성의정 헛센으로 3.1운동에 참가했다. 절반짜리 외놈이라는 의심을 받던 경성의정 학생들이 만세운동에 더 열심이었다. 1919년 4월 20일 자 조선총독부 보고에 따르면 구금된 학생 중 경성의전 학생이 가장 많아서 31명이었다. 경성고보 22명, 보성고보 15명, 경성공전 14명, 경성전수학교 12명, 배제고보 9명, 연희전문 7명, 세브란스 의전 4명 등이었다. 1919년 동안 79명의 조선인 학생이 경성의전에서 퇴학 처분됐다. 지금도 그렇지만 변변한 전문직이라곤 찾기 어렵던 그 시절. 의사는 그야말로 특권층이었다. 보장된 미래를 마다하고 만세운동에 나선 청년의학도의 피가 더웠다. 퇴학, 체포, 실형이
잇따랐다. 어떤 이는 독립투쟁의 길에 투신했다. 이미르의 동기생인 한의건은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 내무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가 되었다. 그 처가 페미니스트 여의사로 유명한 이덕효였다. 3.1운동 이전에 독립운동에 뛰어든 의사들도 있었다. 세브란스 의학교 1회 졸업생으로 세브란스 연합의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박서양은 1919년 간도의 연길현으로 떠났다. 거기서 독립군 군의 활동을 했다. 박서양의 동기 김필수는 백오인 사건에 따른 체포 위협을 피해 1911년 말에 중국으로 떠나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그 아들이 중국에서 영화왕제 칭호를 받기도 한 항일 배우 김염이다. 세브란스 의학교 2회 졸업생인 이태주는 중국 난징을 거쳐 몽골로 가서 개업한 뒤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후에 중국 장자커우와 베이징 등지에서도 활동했다. 물론 의사의 길을 걸은 이들이 훨씬 많았다. 실형을 살았어도 어떻게든 복교만 되면 결국 보장된 길이 있고 동족의 고통을 치유한다는 보람도 있는 직업이 의사였다. 장래에도 또 그런 소요에 가담하겠는가? 라는 경성법원 예비판사의 질문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이미르의 동기생인 백인재는 10개월의 옥살이 이후 어렵사리 복교하여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경성의정 교수이자 조선을 대표하는 외과의사로 명성을 떨쳤다. 법정 진술을 지키기라도 하듯 다시는 소란스러운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미르에게 3월 1일 시위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던 동기생 유상규는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도산 안창호 아래서 4년간 임시정부 교통국 조사원과 흥사단원으로 활동했다. 독립운동의 연락망 구축과 자금 조달 사업에 종사했으리라 추측된다. 임시정부 내 대립이 심해지자 도산이 귀국을 권했다. 1924년에 돌아와 조건부로 복학해 학업을 마치고 총독부 의원 외과 부수, 경성의정 외과학교실 조수, 강사를 거쳤다. 흥사단 계열의 수양동우회와 기간지 동강에 참가하고 조선의사협회의 창립 발기인이자 서무부 간사로도 활동했다. 평생 도산의 무실력행 노선을 따랐다. 식민지 조선에서 의사는 어떤 존재였을까? 한편으로 신시대의 최고 전문 학문을 배운 지식계급으로 존경받았다. 또 한편으로 경양 각지를 통하여 바로하는 악덕의사로서 규탄받았다. 가난한 환자는 받지 않고 부유한 환자는 치료기를 늘린다는 비난이 많았다. 1934년 12월 12일 밤 서울 낙원동에서 화재가 났다. 가난한 부부는 화상 입은 영아를 안고 온 병원 문을 두드리며 치료를 빌었지만 한 곳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아이는 부모 품에서 죽었다. 1937년 9월 30일 경성부 청진정 거주 림모 여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음독을 했다. 병원들은 초치한 행색을 보고 의사가 없다며 돌려보냈다. 여인은 거리에서 절명했다. 의사를 규탄하는 여론이 높지만 총독부의 단속 방침이 나오곤 했다. 의사를 규탄하는 여론이 높아지면 총독부의 단속 방침이 나오곤 했다. 1935년에는 의사가 매춘부보다 못하다는 모욕적 비난이 신문의 일면 사설로 나오기도 했다. 유상규는 화가 많이 났다. 의사를 대변하는 심정으로 1935년에 글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기사에는 병원 이름도 의사 이름도 없으니 기사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기자는 증명할 수 없는 상상적 허구의 사실을 나열하는 의사라는 스위치를 틀면 악담만 쓸어 나오게 된 두뇌의 소유자들이었다.
조선 민중이 모두 그대들과 같다고 할진대 이것이야말로 대지에게 진주를 던진 것이 아닐까 한다며 기자의 선동에 놀아나는 민중을 비난했다. 무지한 민중에 대한 유산규의 절망에는 역사와 유래가 있었다. 임정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때 8개월간 일본 오사카에서 막노동을 했다. 근로조건도 생활조건도 극악했다. 조선인 노정자들은 착취에 순응하며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다. 우마나 돈견 이하로 무자각에 빠져 있었다. 그 우마나 돈견 같은 민중에게 신명을 바쳤다. 퇴근 후의 시간을 돈 안 받는 왕진에 쏟았다. 민중을 불신하면서 민중에 봉사했다. 유산균은 이 정열과 분노, 불신을 고스란히 아는 채 1936년 7월 18일 수술 중 걸린 연쇄 상구균 감염증으로 급서했다. 만 38세였다. 시신을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막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으니 뜻을 펼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2년 후 그가 생전에 아버지처럼 따르던 도산 안창호가 옥고의 후유증으로 1938년 3월 10일에 세상을 떠났다. 도산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나 죽거든 내 시체를 고향에 가져가지 말고 달리 선상 같은 데도 쓸 생각을 말고 서울에다 묻어주오. 공동묘지에다가. 유산규 군이 누워있는 그 곁에 공동묘지에다가 묻어주오. 망우리 유산규 무덤 바로 위에 도산이 묻혔다. 민중에 절망하고 민중을 불신했지만 또 민중을 뜨겁게 사랑한 유산규였다. 죽어 스승과 함께하니 외롭지 않았다. 몇 년 뒤 페니실린이 나왔다. 유산규를 수술한 친구 백인재는 왜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느냐며 회한에 잠겼다. 그는 해방 후 백병원을 설립하고 서울시 의사회 회장직을 맡는 등 활발히 활동하다 한국전쟁 때 납북됐다. 생사가 전하지는 않는다.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경성의전 출신 하위건은 자경맹동주의 노선과 투쟁하다 숙청되었고 이후 류사오치에 의해 복권되어 하북성위원회 서기로 도약했지만 이듬해인 1937년 장티푸스와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우리 나이 41세였다. 연길로 간 박서양은 여러 차례 폐교에도 맞서며 민족 교육에 힘썼지만 결국 꺾였다. 1936년 귀국하여 고향에서 병원을 개업했다. 1940년에 창씨하고 그해 말 사망했다. 만 55세였다. 흑룡강성에서 독립운동에 매진하던 한국 최초의 면허의사 김필수는 1919년 콜레라로 사망했다. 일제에 의한 독살설이 있다. 만 41세였다. 몽골로 간 의사 이태주는 의열단에 가입해 열심으로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그러다 일본의 사주를 받은 러시아 백의군에 의해 1921년 처형당했다. 만 37세였다. 유산규는 이들처럼 처절하게 독립운동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직업적 위신과 민중에 대한 봉사를 양립시키려던 실력 양성론의 정점에 선 인물이었다. 젊은 날 꾸었던 독립혁명의 꿈을 묻어둔 채 힘을 키워 민족에 봉사한다는 엘리트의 다짐이 가난한 식민지 민중과 종종 불화했다. 물론 유산규만큼 살기도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의사는 범속하게 잘 살았다. 지배자인 제국의 과학기술을 배워 동족을 위해 쓰겠다던 식민지 엘리트가 막상 동족에게 비난받고 거부당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아니 차라리 보편적인 현상에 가까웠다. 프랑스 식민지 마르티니크 출신으로 알제리에서 독립투쟁에 헌신한 의사이자 혁명가 프란츠 파농은 식민지의 원주민 출신 의사와 그의 동족 민중이 빠져드는 복잡한 관계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식민지인들은 자기 인종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이 기술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식민지인 의사는 자기 민족 중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지만 동시에 그는 주인님의 습관을 획득한 자로서 더 이상 피지배 사회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것은 복잡한 양가 감정이다. 식민지인 의사는 이런 원주민들을 답답해한다. 그 사회의 전통의학, 주술적 치료를 포함하는 신뢰하는 원주민에 대해서 식민지인 의사는 식민주의자보다 종종 훨씬 공격적이었다. 양자는 곧잘 불화에 빠졌다. 이 불화가 극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파농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1954년 5월 프랑스가 베트남의 디엔비엔프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 미국이 전비 대부분을 대며 지원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이렇게 서구 제국의 패배로 종결됐다. 용기를 얻은 알제리인들이 민족해방전선을 중심으로 뭉쳐 같은 해 11월 1일 독립전쟁을 시작했다. 다치고 죽는 이들이 속출했다. 프랑스 식민 당국은 약품을 판매할 때 신원 확인 조치를 강제했다. 심지어 알코올을 팔 때조차도 신원 확인을 의무화했다. 테러나 고문은 물론 약품마저 무기로 삼았다. 의료는 말 그대로 전쟁 그 자체가 되었다. 해방구가 늘어나자 민족해방전선은 의사, 의대생, 간호사들에게 전투원들과 결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수많은 의료인들이 이 명령에 호응하며 전선에 합류했다. 지도자들과 의사들이 함께 회의를 열어 긴급한 보건의료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했다. 이전에 점령자의 사절로 간주되었던 알제리인 의사, 즉 원주민 의사는 집단 속으로 재통합되었다. 알제리인 의사는 알제리 전체의 일부가 되었다. 지배자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던 의사들과 혁명적 연대가 가능해지자 알제리 민중들은 미신적 주술을 버리고 의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의사가 아니라 우리의 의사, 우리의 기술자가 되었다. 의사는 여전히 이 땅의 최고 엘리트들이다. 민중과 불화도 여전하다. 2024년에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무척 복잡한 문제여서 의사들만 싸잡아 비난할 일은 아니다. 아프면 간절히 찾게 되는 이가 의사다. 병을 고쳐주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개인적으로든 단체에 속해서든 봉사활동에 애쓰는 의사 역시 적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의 불안은 길고 깊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다. 가슴 벅차게 거리를 누비던 의학 전문학교 생도들 이래 집단으로서 의사가 민중과 뜨겁게 하나 되어 싸운 적이 있던가? 답이 떠오르는 대신 다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직업의 위신과 실리도 챙기면서 명예까지 얻기가 참 어렵다고. 엘리트인 채로 민중의 지지를 얻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이어서 이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민중이 되어 함께한 이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고. 네, 너무 한참 길었는데 저는 이걸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되게 좋고 같이 읽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떠듬떠듬 용기 내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